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광주의 외삼촌댁 근처 저수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광주에 사시는 외삼촌 댁의 동생과 놀러 갔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기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마침내 외삼촌 댁에 도착해 짐을 풀고 사촌형의 책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촌형과 사촌 누나가 강가에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동생도 데려가려 했지만 기차에서 멀미를 심하게 해서 골아떨어졌습니다. 외삼촌 댁은 광주에서도 꽤 잘 사는 동네 아파트라 택시를 타고 한참 달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의외로 깨끗하고 얕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신발을 벗어 던지고 신나게 놀던 때였습니다. 사촌형은 김밥을 사러 슈퍼에 갔고 사촌 누나는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물장구를 치며 놀다가 누나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누나는 멀리 가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수영을 즐기는데 강물을 따라가다 보니 저 아래가 저수지였습니다. 강물은 무척 깨끗했지만 저수지는 약간 녹색을 띠고 있어 그리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인지라 별 거부감 없이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저수지는 의외로 깊었습니다. 어리고 키가 작은 나에게 턱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당황한 나는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 했지만 강물이 거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와 땅이 맞닿아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가 워낙 넓고 깊어 불안감과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쪽팔리거나 창피한 것을 죽음의 순간에서도 체면을 생각합니다.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가 어린 나에게 쪽팔리거나 창피한 느낌을 주어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30m쯤 떨어진 곳에 흰 배가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페인트로 일부러 아주 하얗게 칠해놓은 듯한 배는 서서히 내게로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떠있는 배를 왜 보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흰 배는 아주 가까이 다가와 손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듯 했습니다. 내 기억엔 배가 무척 작고 색종이로 접은 듯한 모습의 배였던 것 같습니다. 황급히 손을 뻗어 배 모퉁이를 잡고 마치 철봉을 하듯 몸을 일으켜 올라타려는 순간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순간이었지만 정확히 보았습니다. 마치 시골의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새까만 머리칼이 가슴까지 내려와 있고 이마 한가운데엔 마치 인장이 찍힌 듯 둥글고 불에 데인 듯한 상처가 있었고 눈매가 무척 날카롭고 눈동자는 검은 저위가 아주 커서 눈 자체가 검은색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팔에 힘이 쏙 빠져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손을 내밀어 내 팔목을 잡았습니다. 마치 자물쇠를 부수는 절단기 마냥 그 남자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너무 아파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흰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어린 아이였지만 배에 올라서자 물에 대한 공포심보다 그 남자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 남자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 같은 검은 하의를 입고 있었고 상의는 헐벗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너무 하얗고 적당히 근육질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역시 얼굴도 무척 하얗고 언젠가 나루토에서 본 사스케의 형과 아주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한마디도 않고 하얀 배 바닥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라 듣지 못했고 그 남자의 긴 머리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 배도 그렇고 이 남자도 너무 수상하고 무서웠습니다. 그 남자는 얼마나 중얼거렸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중얼거리더니 쓱 일어나서 노를 저었습니다. 노는 배와 달리 검은색이었습니다. 배에는 아무것도 없고 검은 노와 그 남자와 나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떠올려보니 그때는 여름에다 대낮이었지만 저수지로 떨어지고 난 후 무척 주위가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안개가 꼈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 노를 저어 저수지와 땅이 맞닿아 있고 커다란 통나무가 잔뜩 버려져 있는 깊지 않은 물로 나를 떠밀었습니다. 배가 워낙 작아 발 디딜 틈도 없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지자마자 눈을 꼭 감았지만 나도 모르게 더러운 물속에서 눈을 떠 그 남자의 하얀 배 아랫부분을 보았습니다. 배 아래는 놀랍게도 검은 기름 같은 것들이 잔뜩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결코 기름은 아니었지만 마치 물에 뜬 기름처럼 배 아래 부분을 감싸고 맴돌았습니다. 한참 허우적대며 손을 위쪽으로 뻗자 통나무가 잡혔습니다. 단숨에 힘을 내 물 위로 솟구쳤습니다. 허겁지겁 땅으로 올라선 나는 그 하얀 배를 찾아보았지만 주위는 깜깜하고 그 하얀 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멍하니 걸터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누나와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설 수가 없어서 누나와 형을 목청껏 불렀습니다. 누나와 형이 곧 나에게 뛰어와 어디 갔었냐고 다그치며 다친 곳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그 남자가 붙잡은 내 오른쪽 손목이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는 손목은 보지 못하고 나를 번갈아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외삼촌과 숙목회 낮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지만 피식웃으시며 믿지 않으셨습니다. 손목을 보여드렸지만 어느새 시커멓던 손목이 빨갛게 살짝 다친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남자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나는 모기에 아주 잘 물리는 타입입니다. 모기가 다리며 가슴 심지어 얼굴까지 물었건만 오른팔에는 전혀 모기가 물지 않았습니다. 오른팔만 제외하고 모두 모기에 물렸건만 손목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 있었지만 20살인 지금도 오른손목은 힘을 못 쓰고 그 남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목류병 괴담. 보통 목류병에 걸리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략 저는 1년간 목류병을 앓게 되었는데 온갖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어느 날은 자다가 깨어나서 엄마 방으로 살금살금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나비가 보이고 다음날 물어보니 제가 손으로 나비를 그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목류병에 걸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옆을 쳐다보니 어느 여자가 앉아 있더군요. 그리고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문을 열었는데 엄마는 혼자서 누구와 이야기하는 저를 보고는 깨웠습니다. 그때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자가 나랑 같이 놀러 가자고 해요. 엄마도 같이 갈래요? 지금도 그 여자의 얼굴과 말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대략 그 상황은 어렴풋이 기억납니다만. 누나, 누구세요? 그냥 내가 일어나 있길래. 누나 근데 여기 내 방인데 어떻게 왔어요? 그냥 들어왔어. 그래요? 누나 몇 살이에요?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넌 내가 보이나 보다. 안 보일 리가 있어요. 잘만 보이는데요 뭐. 그래. 너 나랑 같이 놀러 갈래? 이때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대략 애가 너무 조숙하게 이야기하는 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집이 2층 집이거든요. 한 방에 이르는 2층 방까지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엄마는 제가 목류병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저와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손으로 누르며 다시 자게 했다는군요. 근데 그날은 눌러도 계속 일어나서 그냥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고모가 살고 있고 2층에서 옥상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옥상에 가려면 창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창문 앞에 서더니 갑자기 창문을 열며 아저씨, 많이 추우시죠? 어서 들어오세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야구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시 내려와서는 현관문을 열고는 아줌마도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 기절. 오늘 학교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다가 순간 넘어졌습니다. 앞이마가 탁구대에 찍혀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제 몸은 붕붕 떠 있고요. 제가 항상 원했던 자유롭게 나는 몸을 얻게 된 거죠. 몸이 떠다니니 신기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영혼이 빠진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튼 기분이 좋더군요. 몸이 자유로워지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날아서 한국까지 단숨에 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한국 옛날 집에 가고 싶더군요. 저도 모르게 옛날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수학여행 온 남녀 고등학생들이 우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나고 물어보러 가는 도중에 저희 아버지 혼자 구석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하던지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서 전 계속 울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항상 저한테 누구보다 혹독하게 대하셨던 분이기에 저도 모르게 항상 아버지와 많이 싸웠습니다. 앉아있던 아버지께 갑자기 옆을 돌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애비 한번 보려 온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야 제가 탁구 치다가 죽었다는 걸 알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나랑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미 누나랑 엄마는 죽었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영정사진이 있더라고요. 누나랑 엄마랑 같이 왜 죽었는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너무 슬퍼서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아버지는 가족을 다 잃고 아버지 혼자 살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계속 고등학생들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놀고 있고요. 아버지는 인생을 포기하신 분처럼 어깨가 처져 누워 있고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계속 눈물이 나서 옆에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만 가라. 엄마와 누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술을 마시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걸 본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니 제 친구들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탁구 치다 탁구대에 머리 박고 기절한 애는 너밖에 없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엄마한테 전화려 폰을 찾던 중에 신기하게 엄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는 내일부터 출장이 있고 누나는 내일 대학원 시험 보러 간다. 집에 아빠 혼자 있을 테니까 아빠 외롭지 않도록 엄마와 누나 없는 동안 매일 전화 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꿈속에서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술 마시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존재. 귀신은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요? 항상 내 머릿속은 어떤 초월적인 무언가의 존재 여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위 눌린 이야기, 무서운 실화 이야기, 그리고 공포를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하나둘씩 보면서 그러한 내 머릿속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였을까요? 계속해서 그런 심령물에 접촉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밤. 그날도 아침부터 받아놓은 공포 다큐멘터리를 틀어놓고 그 동영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반쯤 봤을까요? 불이 꺼진 거실에서 왠지 모를 축축한 바람이 내 방 쪽으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어떤 동영상을 보던 간에 그런 오싹한 기분이 한두 번 들 때가 있었던지라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항상 그러던 것이려니 하고 넘기며 계속해서 동영상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은가요? 누군가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해 있다는 그런 느낌.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느껴지는 그런 묘한 시선에 나는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 자정이 넘은 시각, 같이 방을 쓰는 룸메이트 녀석은 술자리 모임에 가서 늦게 올 터. 그렇다면 불 꺼진 거실 끝자락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요? 나는 공포스러운 기분에 조심스럽게 사로잡히면서도 그놈의 호기심 때문에 그 시선에서 신경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동영상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날카롭게 나를 찌르는 듯한 시선은 나에게로 고정된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이 끝나고 다큐멘터리를 만든 디렉터들의 이름이 하나둘 올라갈 쯤에서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꾹 참은 채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기 직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거실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내 방 쪽을 응시하고 있던 희끄무레한 물체를 어째서 불을 켜는 그 짧은 순간에만 내 눈에 보였을까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던 친구에게 내가 겪은 일을 얘기해줬습니다. 제2구는 묘하게 영적으로 특이한 친구였고 실제로 다른 친구들의 가위 눌림 현상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곧잘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아래는 제2군과 나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니까 거실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는데 불을 켤 때 순간적으로 보였다니까. 이상하네. 원래 보통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면 또 뭐가 있는데. 영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말해줘도 넌 모른다. 쉽게 말해서 영을 보는 눈이라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귀신이 근처에 있어도 그 느낌만 느껴지고 실체를 볼 수는 없거든. 근데 그러한 실체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눈. 그게 영안이지. 제2구는 나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얘기해줬습니다. 평소에 듣던 소복 입고 입가에 케찹 흘리는 여자 귀신에 대한 그런 어떤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 조금은 현실성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음기와 양기가 존재하는데 사람의 육신은 일반적으로 땅이 그 근원이 되어서 양의 속성을 지닙니다. 반면에 영혼은 음의 속성을 지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음기와 양기가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양기가 배제된 채 음기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낮이라고 하더라도 귀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음기가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장소, 특히 화장실, 부엌, 정화조, 방 한켠의 그늘진 구석 같은 곳엔 귀신이 항상 숨어 있다. 일반적인 사람이 귀신을 볼 수 없는 건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인데 거위가 눌렸을 때 귀신을 볼 수 있는 건 육체의 기능이 거의 정지하고 영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같은 영체인 귀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음기가 날카롭게 단련된 사람, 즉 항상 공포물이나 귀신 등에 대한 것을 접하고 있고 몸이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날카로워져서 순간적으로 그런 귀신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느낌을 수차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2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시적 얼핏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귀신이 옆에 다가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엿듣고 있다.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나 귀신과 관련된 동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을 너무 자주 접하고 극도로 영이 날카로워지게 되면 몸속에 음기가 충만해져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우리에게 꼭 유익한 존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조금 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빼꼼히 열린 방문 혹은 반쯤 열린 창문 뒤에서 그대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을 느끼진 않았나요? 뭐든지 적당히 해야 몸에 애가 없습니다. 5번째 이야기, 수학여행 괴담. 내가 6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학교는 수학여행으로 안동, 경주, 그리고 다른 지역 몇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출발하고 안동에 도착해서는 아이들이 피곤해해서 일단 숙소에서 한 1시간 30분 정도 쉬는 걸로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안동 하회마을을 돌아보면서 구경을 다니고 각자 기념품을 사면서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녁에 경주에 있는 다른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지쳐 있었고 다 숙소에 도착해서 씻고 잘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곧 우리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다 내린 후에 선생님들께서 각자 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벌어졌습니다. 6학년 3반의 나를 포함한 4명의 아이들이 숙소를 이탈하고 숙소 뒤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서 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깜깜한 밤이었는데도 무서운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중에 상진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저 멀리서 무언가를 봤다면서 혼자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숙소 뒤에 있는 숲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진이라는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그 상진이라는 애가 장난치는 줄 알고 일부러 숨어 있었습니다. 한 2분 정도가 지났을까 갑자기 그 상진이라는 아이의 신음소리가 숲 어둠 속으로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와 내 친구들은 겁을 먹기 시작하고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들한테 가자고 했지만 이탈한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끼리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와 내 친구들은 저 멀리에 흰색 사람 형체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내 친구는 울기 시작하고 나와 다른 한 명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상진이를 숲속 길 옆에 있는 진흙으로 가득 찬 개울가에서 발견했습니다. 상진이는 얼굴이 진흙과 눈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계속 울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자기가 겪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진이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필름이 끊기면서 자기가 개울가 근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움을 느끼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 5m 앞에 어떤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자기는 기절을 하고 몸이 뒤로 넘어가 면서 개울가에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서워서 빨리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왔던 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한 5분 정도를 걷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저 앞에서 어떤 여자가 걸어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쪽으로 뛰어오는 듯 미끄러져 오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저 멀리서 걸어 다니는 것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넷은 막 울면서 뛰어다녔는데 그 여자는 사라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잃지 않고 결국 숙소 빛을 찾았을 때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몸이 흙투성이가 된 우리를 보고 선생님들은 우리를 심하게 혼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우리가 몰래 숙소를 이탈해서 벌받은 거라면서 장난식으로 넘겼습니다. 우리는 혼나다가 숙소로 돌아가서 씻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계를 보니 11시 3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나올 때가 정확히 11시 정도였는데 우리가 그 이상한 일을 겪었던 시간은 최소한 1시간은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귀신에 홀린 것이었다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수학여행 후 상진이라는 아이는 몸이 심하게 안 좋아져서 일주일 내내 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상진이 말로는 자기가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가위도 같이 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위를 눌릴 때 그 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저승사자는 분명히 있다. 우리 집은 방이 4개 있는데 제일 큰 방을 어머니 아버지가 쓰시고 나머지는 나와 형이 썼어요. 근데 형은 유학을 가고 방이 하나 남았는데 그 방은 그냥 책장, 장롱 등을 놓고 쓰곤 했어요. 하루는 아버지께서 상갓집을 가셔서 하루는 집에 못 오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A형이시고 겁이 많으셔서 내가 함께 같이 잤어요. 근데 새벽에 엄마가 무언가를 말하는 소리에 난 깼어요. 난 A형인데 겁은 없지만 A형 특유의 기질로 작은 소리에도 잘 깨곤 하거든요. 근데 엄마를 깨워봐도 일어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놀라서 별지랄을 다 했죠. 아빠에게 전화해도 안 받고. 근데 한 2시간 후쯤 아침 7시 정도 어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난 정말 울기 직전까지 갔어요. 어머니께선 숨을 쉬고 계셔서 다행이긴 했지만 근데 어머니께서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초원인가 어디 넓은 데에 있었는데 어느 검은 차가 왔어. 근데 안에서 검은 양복 입은 2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나를 태우고 어디론가 가는데 갑자기 낭떠러지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어디 가냐고 막 큰 소리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더래. 근데 그 낭떠러지 앞에 어느 절벽이 하나 더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 달리더래. 그쪽은 아주 하얀 곳이더래. 엄마는 그래서 그 양복 입은 사람 2명을 막 밀치고 물고 그래서 가까스로 차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그 차가 사라지더래. 나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누가 봐도 저승사자였거든. 검은 옷을 입고 낭떠러지 사이 다른 곳으로 넘으려고 하고 어머니께서 그 꿈을 꾸시고 계실 때 아무리 깨워도 움직이지 않으셨고 정말 평소에 막 화내고 괜히 신경질 부리고 엄마는 잘 사 입지도 잘 드시지도 않는 옷. 먹을 건 안다 먹고 정말 못난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승사자는 정말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해요. 7번째 이야기, 운명. 저는 학생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매일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학생 중 한 명이고요. 그렇기에 저는 학교를 마치고 야자를 다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10시 30분에 과외를 하러 가는데요. 말이 10시 30분이지 10시에 학교를 마치는데 솔직히 10시 30분까진 거의 못 가죠. 저희 집은 빌라라 5층까지밖에 없고요. 과외 선생님 집은 무려 12층입니다. 매일 10시 40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가려면 무섭습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침에도 무섭고 정말 별 생각 다 듭니다. 그 엘리베이터 벨트라고 하나요? 막 희한한 소리 다 들리고 거울을 보면 엘리베이터 거울이 마주보고 있어서 거울끼리 반사돼요. 내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속을 억지로 보려다가 거울 안에 자신이 혼자가 아닌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날도 역시 저는 열심히 달려서 과외 선생님 집에 가는 중이었죠. 겨우겨우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보니 2층에 있더군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대한 땅을 보고 12층까지 기다렸죠. 12층입니다. 도망치듯 내려서 과외 선생님 집 문을 바로 열고 들어갑니다. 매일 그렇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갈 때마다 엘리베이터는 2층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꽃비리구나. 2층에 고등학생이 사니까 내가 오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저 혼자 생각하고 위로했죠. 정말로 어쩌다가 같이 타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엘리베이터는 매일 2층에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께서 자동차로 태워주신 덕택에 10시 25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과외 선생님 통로까지 가진 않았고 그냥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과외 선생님 집 통로를 약 20m 정도 남겨두고 통로를 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슥 열리더군요.
그리고 한 꼬마 아이로 보이는 작은 사람이 천천히 올라탔죠. 뒷모습 실루엣만 비치다가 한 바퀴 쓱 돌면서 빛에 살짝 꼬마가 보였는데 그날 괜히 빨리 갔나 봅니다. 그 사람, 아니 사람은 아닌 것 같았으니 그 물체는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하반신이 날아가서 손으로 기어다니는 한 중년의 마른 아저씨. 멀다고 하면 먼 거리겠지만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삐뚤어진 코, 뒤집혀진 눈에는 피가 고여 있고 머리는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더군요. 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오늘 과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마침 어머니 차가 오는 겁니다. 회비 봉투차 안에 놔두고 갔잖니. 회비를 가져다 주러 오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과외 선생님 얼굴이나 보고 가시라고 핑계를 대면서 어머니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죠. 역시 2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이날 이후 저는 엘리베이터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과외도 여유가 생기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과외 선생님은 이 아파트에서 6년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야기 거리가 다 떨어져 갈 때쯤 문득 2층 생각이 나더군요. 저는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2층에 고등학생 살아요? 아니,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왜 맨날 엘리베이터 2층에 있어요? 그러니,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없어요? 고등학생. 글쎄 모르겠는데 고등학생은. 시간 다 됐다. 내려가자 태워줄게. 집에 갈 때는 매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시는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한 9층쯤 갔을 때 문득이라고 적혀있는 버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집에 갈 때는 2층 일을 까먹고 있었던 터라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 번 눌렀다가 다시 한 번 누르면 취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2층 고장났어요. 아니, 2층은 원래 안 되는 거야. 2층 계단 12개만 올라가면 돼. 원래 2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안 가. 이때까지 엘리베이터가 2층에 서 있던 건 뭐지? 나중에 들은 소식입니다만 2층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가정과 한 달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중년의 여성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은 하반신이 마비된 채 보름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운명하셨다고 합니다.